16살 소녀가 엄마의 통장 잔고를 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참고서 한 권 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공부만이 답이라 믿었죠. 죽기 살기로 공부한 끝에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모든 걸 잃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외로 다시 시작한 그녀, 뜻밖의 제자를 통해 회장님을 만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전부라고요? 16살 소녀 서윤진의 떨리는 눈앞에 놓인 통장은 그녀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 환상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윤진이의 세상은 온통 친구들과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여름이 찾아오면 논밭은 연두빛에서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고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매미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등성이 너머로 번지는 노을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지만 윤진이에게 그런 풍경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때까지 윤진이의 머릿속에는 공부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윤진이가 6살 되던 해 서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윤진이는 아버지의 고향인 이 시골 마을로 내려와 정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약간의 돈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었고 엄마가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돕거나 밭일을 거들며 버는 돈으로는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윤진이의 눈에는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보다는 저녁 식탁에 오르는 따뜻한 밥과 엄마의 웃는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윤진이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이 시골 마을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3학년 새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작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윤진이는 금세 느꼈습니다. 늘 함께 몰려다니며 숙제 베끼기에 바빴던 친구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3, 3, 5 모여 문제집을 펼치거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풍경으로 여겼습니다. 쟤네가 왜 갑자기 저래? 하지만 공부하는 친구들의 무리가 점점 커지고 자신만 그 대화에 끼지 못할 때 윤진이의 마음 한구석에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외감일 수도 있었고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막연한 경쟁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참고서 좀 사주라. 어느 날 저녁 윤진이는 TV를 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두꺼운 참고서가 자신에게도 있다면 왠지 공부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윤진이는 뒤돌아선 엄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뭐든 딸에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뒷모습에서 처음 보는 망설임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참고서 그래, 필요하지. 한참의 침묵 끝에 엄마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기 묻은 손을 닦고 낡은 장롱 구석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윤진이는 영문을 몰라 엄마를 따라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몇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들이었습니다. 윤진아, 이게 우리 가진 것 전부야. 엄마는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잔액 칸에 찍힌 숫자를 보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들.
참고서 한 권 값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났고 엄마의 고된 노동으로 버는 돈으로는 한 달을 버티는 것조차 기적에 가깝다는 사실을 윤진이는 16회 인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복판에 차가운 돌덩이가 앉은 듯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이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자신을 키웠구나. 자신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철없이 놀고 친구들과 깔깔대기만 했구나. 통장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아름다운 시골 풍경과는 너무나 다른 차갑고 잔혹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가슴을 파고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눈앞의 통장은 윤진이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쳤고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기댈 언덕도 경제적 뒷받침도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 가난과 막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엄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없었던 참고서 안에 공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진이의 세상은 180도 변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든 약속을 끊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들판을 뛰어다니는 대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오직 교과서와 공짜로 얻은 문제집으로 씨름했습니다. 지루했던 교과서 글자들은 하나하나 절박한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벽이 되었습니다. 윤진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진 쟤 왜 저래?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시선과 말들은 윤진이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책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말없이 이불을 덮어주고 시장에서 가장 싼 재료로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며 묵묵히 윤진이의 뒤를 지켰습니다. 서로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세상의 전부가 되어 모녀는 시골 마을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피땀 흘리는 노력 끝에 윤진이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서울대에 합격합니다. 서울대에 발을 디뎠지만 윤진이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수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죠. 졸업 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윤진이의 성실함과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으로 통했습니다. 맡은 일은 군말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냈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윤진이는 묵묵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올렸습니다. 돌계단을 하나하나 쌓듯 단단하게요. 그 결과 그녀는 동기들 중에서도 빠르게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녀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맡겨질 때면 항상 실무총괄 담당자로 윤진이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었습니다. 상사들은 그녀의 꼼꼼함과 추진력을 신뢰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윤진이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소녀가 피나는 노력 끝에 이뤄낸 자랑스러운 결과였죠. 서윤진, 그녀는 이번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듯한 핵심 프로젝트의 실무총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평소 깊이 존경하고 따르던 박기태 차장과 함께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박 차장은 자신보다 5살 위로
경험도 풍부하고 회사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윤진이는 그런 박 차장을 멘토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의 지시라면 두말 없이 따랐고 그의 조언은 늘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 차장은 윤진이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이끌어주는 그녀의 회사 생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윤진이의 꼼꼼한 실무 능력과 박기태 차장의 경험이 합쳐져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이가 깊이 존경하고 따르던 박기태 차장에게서 변화가 느껴진 겁니다. 어느 날 박기태 차장은 회사 고위층 중 한 명인 이영식 상무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상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 차장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영식 상무는 책상에 앉아 박 차장을 가볍게 맞았습니다. 박 차장, 이리와 함께. 그 프로젝트 말일세. 자네가 맡고 나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네. 특히 서 과장이라는 친구가 실무를 아주 잘 챙긴다며. 이 상무의 칭찬에 박 차장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상무님. 석 과장이 유능하여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식 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번뜩였습니다. 그래. 자네 덕분에 말이야.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외주권 말일세. 이 상무는 말을 잠시 멈추고 박 차장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가 하나 있네. 이번에 회사 사정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박 차장, 자네 선에서 그 업체에 일감을 좀 줄 수 있겠나?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나? 은근한 압력이 담긴 이 상무의 말에 박 차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상무님. 그 업체라면 저희가 검토했던 다른 후보 업체들에 비해 기술력이나 비용 면에서 프로젝트 기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박 차장의 조심스러운 반응에도 이영식 상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기준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지. 서 과장이 실무 능력이 좋다니. 자네 능력이라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걸세. 괜히 어려운 이야기 만들지 말고 내가 부탁하는 대로 진행하게. 그리고 박 차장, 이번 일 잘 처리하면 내가 자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회사 내에서 자네 위치가 어떻게 될지 잘 알 거라고 믿네. 이 상무는 박 차장의 어깨를 툭 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상무의 말에 박 차장은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거절할 수 없는 상부의 지시이자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건 거래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결국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박기태 차장은 자신의 출세와 이영식 상무와의 관계를 위해 프로젝트의 성공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젝트의 방향을 비뚤어지게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영식 상무와의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 명백히 프로젝트에 부적합한 특정 외주업체를 무리하게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윤진이는 실무 담당자로서 직감적으로 아니 명백한 데이터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주업체는 기존에 그들이 검토했던 다른 후보 업체들에 비해 기술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비용은 비합리적으로 높은 프로젝트에 명백히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을요. 윤진이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박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차장님, 죄송하지만 이 외주업체는 저희 프로젝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납품 이력이나 기술 평가 모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분명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진이는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분석 자료를 내밀며 박 차장을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박 차장의 얼굴에는 이영식 상무를 만나고 온 후이 차가운 기색만 감돌았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윤진이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서 과장, 내가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지시한 대로 진행해. 존경했던 선배의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말에 윤진이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한 멘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윤진이는 이제 박 차장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박 차장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이영식 상무와의 은밀한 거래를 위해, 프로젝트의 성공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프로젝트의 방향을 비뚤어지게 틀어버렸습니다. 결국 윤진이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외주업체에서 납품한 핵심 부품에 치명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곧 프로젝트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자칫하다가는 외부로 일이 드러날 위기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가는 일이 더 커질 게 뻔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윤진이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박기태 차장의 추악하고 비열한 민낯을 보게 됩니다. 박 차장은 자신의 비리와 무리한 결정으로 망가진 프로젝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진이가 그동안 그 외주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냈던 수많은 내부 경고 메일들을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회의록 내용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소름 끼치도록 냉정하게 발뺌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 외주업체 선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판단과 진행은 모두 서 과장이 담당했다. 나는 그저 최종 보고만 받았을 뿐 깊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는 윤진이가 실무 담당자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모든 책임과 비리의 누명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완벽하게 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잔인한 시도였습니다. 박기태 차장이 왜 하필 서윤진 과장을 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자신이 이영식 상무와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고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 담당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진은 프로젝트의 모든 실무 과정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박 차장은 바로 그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녀를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면 자신의 비리와 무리한 지시는 실무를 담당한 서 과장의 잘못된 판단이나 과실로 둔갑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박기태 차장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기업은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의 명성과 주가에 악영향이 퍼지는 것은 물론 이영식 상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고위 임원들 자신에게 불똥이 튀는 사태는 어떻게든 피해야 했죠. 이때 박기태 차장이 교묘하게 조작한 증거가 그들에게는 가장 편리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박 차장은 마치 프로젝트 실패의 모든 문제가 윤진이의 단독 판단과 과실에서 비롯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이 조작된 자료들은 곧바로 윗선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영식 상무는 물론 이 보고를 받은 다른 고위 임원들 역시 박기태 차장의 조작된 보고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영식 상무는 자신이 박 차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연히 윤진이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다른 고위 임원들은 박 차장의 비리 전말을 속속들이 알지 못했거나 알더라도 굳이 복잡하고 시끄럽게
자신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 사태를 빠르게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윤진이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팀 앞에서 그리고 이영식 상무를 포함한 상사들 앞에서 필사적으로 진실을 외쳤습니다. 차장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비리를 저지를 리 없습니다. 상무님, 제 보고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윤진이는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윤진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년 넘게 피땀 흘려 쌓아온 커리어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윤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대기업에서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어머니에게 보내야 할 생활비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서울대 졸업장과 대기업 근무 경험, 그리고 시골에서부터 다져진 지독한 근성뿐이었습니다. 윤진이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공부 실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과외였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을 넣고 문을 두드린 끝에 첫 과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은 중학교 2학년인 별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별이네 집에 들어선 윤진이는 넓고 깔끔한 거실 소파에 앉아 쭈뼛거리는 별이와 마주했습니다. 별이 엄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별이가 공부는 영 관심이 없어서요.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선생님,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라도 좀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난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윤진이는 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꼭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별아, 나는 서윤진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가워. 윤진이는 상냥하게 웃으며 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은 별이가 공부하기 싫은 거 이해해. 선생님도 어릴 때는 공부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좋았거든. 별이가 그제야 고개를 살짝 들고 윤진이를 보았습니다. 윤진이는 딱딱한 문제집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던 이야기, 공부는 뒷전이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텅 빈 통장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담담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알았어. 아, 공부가 나한테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책상에 앉아있는 게 고문 같았거든. 근데 신기하게 말이지.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생기더라.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느낌? 별이도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별이는 윤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공부를 싫어했다는 선생님의 말에 동질감을 느꼈고 빛, 세상, 재미 같은 단어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윤진이는 문제풀이보다는 별이가 왜 이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이게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별이도 조금씩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과외 시간은 딱딱한 공부 시간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 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별이는 윤진이를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별이의 단짝 친구 혜지가 별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과외 중이었는데 별이 엄마는 그냥 친구랑 같이 있어도 된다며 혜지를 들여보냈습니다. 윤진이는 혜지에게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혜지야. 별이 친구구나. 이리 와서 같이 들어도 돼. 혜지는 처음에는 소파에 앉아 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윤진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는지 점점 과외하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진이는 별이에게 설명하듯 혜지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공부라는 게 혼자만 하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 혜진은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윤진이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윤진이를 보며 귀 기울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아요? 얘기 들으면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도 있고, 궁금한 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찾아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가 봐. 혜지도 궁금한 게 생기면 꼭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봐. 그게 다 나중에 혜지 것이 되는 거니까. 혜진은 윤진이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딱한 선생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느낌이었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혜진은 별이 과외 시간에 함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윤진이는 별이와 혜지, 두 아이를 함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혜지 엄마와 윤진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아이는 윤진이에게 서울에서의 외로운 싸움을 버티게 하는 작은 위안이자 과거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소중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윤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별이의 단짝 친구인 혜지의 아빠가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혜진의 집에서 혜지를 데리러 올 때 보았던 고급 외제차나 혜지가 무심코 꺼내는 이야기들 속에서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진이의 과외 실력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본 별이 엄마가 여기저기 칭찬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대기업 출신, 젊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는 평판과 함께 아이들 마음을 잘 헤아려서 공부에 흥미를 붙여주는 선생님이라는 평이 더해져 윤진이에게 과외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진이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드릴 생활비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서울에서 다시 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문은 늘 질투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었습니다. 윤진이의 대기업 출신이라는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덧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을 잘 다니다 갑자기 그만두고 과외를 시작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결국 비리를 저지르고 회사에서 잘렸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윤진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피할 수 없이 별이 엄마에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별이 엄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진이 선생님이 별이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별이가 얼마나 선생님을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리라는 단어는 학부모로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별이와 혜진은 별이 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별이 엄마와 별이 아빠의 심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 별이 과외 선생님 말이야. 서윤진 선생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별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별이 아빠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소문? 무슨 소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비리를 저질러서 잘렸다나 봐. 학부모들 사이에 말이 많아. 뭐? 비리? 세상에, 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우리 애를 계속 맡길 순 없지.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쳐도 인성이 중요한데? 나도 그게 걱정이야. 혹시나 별이한테 나쁜 영향 줄까봐 아무래도 과외는 그만두는 게 맞겠지?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대화에 별이와 혜진은 게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따랐던 윤진이 선생님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외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두 아이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두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지야, 선생님이 비리를 저질렀대. 진짜일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별아. 우리가 아는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맞아. 선생님은 맨날 우리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했고, 선생님 어릴 때 힘들었던 얘기도 다 해줬는데. 응. 그리고 공부에 왜 관심 없냐고 다그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오히려 우리 마음 다 알아주고. 혜진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자신들이 옆에서 보고 느낀 윤진이 선생님의 모습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비리 저지른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윤진이 선생님은 따뜻했고 진심이었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공부하는 재미를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리 소문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선생님이 부당한 오해로 인해 힘들어지고 배척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혜지를 더 슬프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그럴 리 없어. 혜지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커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별이 엄마는 여전히 과외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혜지는 윤진이 선생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선생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복잡한 어른들의 세상 일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지는 결국 아빠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는 늘 바쁘셨지만 혜지의 이야기는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혜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회장님은 신문을 내려놓고 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딸. 무슨 할 말 있어? 혜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비리 해고, 그런 어려운 말보다는 자신이 윤진이 선생님에게 느낀 마음을 먼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저 요즘 공부하는 거 조금 재밌어진 거 알아요? 회장님은 딸의 뜻밖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부라면 질색하던 딸이었습니다. 오? 그래? 우리 혜지한테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보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졌는데? 혜지는 눈을 반짝이며 윤진이 선생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외 선생님 때문이에요. 서윤진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문제만 풀라고 안 해요.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 이게 세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선생님 어릴 때 얘기도 해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얘기 들으면 진짜 힘이 나요. 선생님 보면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져요. 아빠. 혜지는 숨가쁘게 윤진이 선생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라면 담을 쌓았던 딸의 눈이 저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진심에 회장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혜지는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근데 아빠, 그 선생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아요. 회장님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인데? 혜지는 거실에서 엿들었던 별이 엄마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비리를 저질러서 잘렸다는 소문이래요. 별이 엄마도 그 소리 듣고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과외를 그만둬야 하나 봐요.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벌가 회장인 그에게 비리, 해고, 소문 같은 단어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지의 다음 말이 회장님의 시선을 다시 딸에게로 돌리게 했습니다. 근데 아빠, 저는 그 소문 안 믿어요. 혜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서윤진 선생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거짓말도 안 하시고 항상 옳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저는 선생님 진심을 믿어요. 아빠. 혜지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잡한 어른들의 비리 사건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직접 겪고 마음으로 느낀 윤진이 선생님의 진심만큼은 세상 어떤 소문보다 확실했습니다. 회장님은 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공부라면 질색하던 딸이 한 선생님에게서 감아받아 눈빛까지 달라졌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에서 회장님은 깊은 감동과 함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복잡한 세상사에 지쳐 있고 있었던 진심이나 믿음 같은 단어들이 딸의 순수한 입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신문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혜지야. 아빠는 우리 딸을 믿는다. 회장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서윤진이라는 세 글자가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딸에게 저런 깊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니. 게다가 비리 소문이라. 복잡한 세상에는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회장님은 윤진이의 사연에 강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딸의 변화와 딸이 믿는 사람. 그 두 가지는 회장님으로 하여금 서윤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단순히 딸의 과외 선생님을 넘어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회장님의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은 윤진이의 비리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김비서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진이가 겪었던 억울한 과거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연루되어 있는 윤진이가 근무했던 대기업의 협력사가 회장님 회사와 최근에 계약한 협력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협력사가 어떻게 회장님 회사와 계약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비밀리에 조사팀을 꾸려 은밀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윤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서 회장님 회사와 계약한 협력사에 비리가 얽혀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딸이 처음으로 믿고 따르는 선생님인 윤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 아래 시작된 조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막강한 영향력과 조사팀의 능력 앞에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진이와 관련된 일은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는 김비서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박기태 차장이 프로젝트 비리를 저지르고 윤진이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했는지, 이영식 상무와의 은밀한 청탁과 뒷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협력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충격적인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비리 협력사는 회장님 회사와 최근에 계약한 협력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회장님 회사와 최근에 계약할 수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 납품 제품의 품질이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박기태 차장이 윤진이가 실무 담당자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이영식 상무를 포함한 고위층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그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윤진이를 버렸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윤진이 사건을 법적 언론적으로 재조명하도록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은 윤진이의 억울한 사연과 밝혀지는 비리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거대했습니다. 박기태 차장과 이영식 상무,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협력사 대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언론의 추적 앞에 그들의 죄상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박기태 차장이 증거를 조작하고 윤진이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 이영식 상무의 청탁과 뒷거래 혐의, 그리고 이들이 협력사와 공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비리 혐의까지 숨겨졌던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박기태 차장과 이영식 상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론의 이름이 공개되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았습니다. 비리에 가담했던 협력사 역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한 윤진이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그녀의 능력을 알던
여러 대기업에서 다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커리어를 되찾고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재벌가 회장님 역시 그녀의 재능을 아깝게 여기며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비리가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윤진희 선생님은 조용히 별이와 혜지를 만났습니다. 별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윤진희 선생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소문만 듣고 선생님을 의심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윤진희 선생님은 괜찮다며 별이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별이와 혜지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진짜 괜찮아요? 이제 다시 회사 가는 거예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혜지는 윤진희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힘든 일 겪으신 거 아니에요? 윤진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별아, 혜지야. 선생님은 너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너희가 선생님 믿어주고 혜지가 용기 내서 아빠한테 이야기해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야. 너희는 선생님의 가장 소중한 인연이야. 아이들은 윤진이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진이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성공했을 때보다 이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공부하고 마음을 나눴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었다는 것을.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리고 절망의 나날을 보낼 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공부에 흥미 없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윤진이는 자신이 잃었던 희망과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윤진이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은 윤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직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어떤 길이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윤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장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다는 건가? 윤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공부에 흥미를 잃었거나 혹은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단순히 좋은 대학 가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윤진이는 자신이 시골에서 겪었던 가난, 공부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된 경험, 그리고 별이와 혜지를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교육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은 윤진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딸 혜지의 변화를 통해 이미 교육의 진정한 힘을 보았던 회장님은 윤진이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좋소. 서윤진 씨, 당신의 꿈을 내가 지원하겠소. 당신처럼 진심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교육이라면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요. 회장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윤진이는 자신만의 교육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학원 건물 대신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윤진이는 단순히 교과 지식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윤진이의 교육 방식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만을 쫓는 경쟁적인 교육에 지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윤진이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윤진이는 대기업 과장이었을 때보다 훨씬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기뻐했고 그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윤진이가 찾은 진짜 성공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별이와 혜진은 윤진이의 첫 번째 제자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윤진이의 교육 공간에 자주 찾아와 어린 동생들을 돕기도 하고 윤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계속 성장했습니다. 윤진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멘토였습니다. 시골 마을의 초라한 숫자가 찍힌 통장에서 시작된 윤진이의 이야기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억울한 시련을 겪고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길을 발견하며 마침내 교육계의 빛나는 별로 떠오르는 감동적인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가난도, 배신도, 절망도 한 사람의 의지와 진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